테슬라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한 첫 해인 올해 단숨에 시장을 지배했다. 그러나 현지 경쟁사들의 도전이 매우 거세 테슬라가 새해에도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지 불확실하다고 28일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가동을 시작하고 나서 테슬라는 올해 프리미엄 전기차 부문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지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가 테슬라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의 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중국 시장은 테슬라의 전반적인 성장과 수익성 궤도를 좌우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은 규모 면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자 전기차를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이다. 테슬라의 현지 신차 판매는 올해 12만 대를 넘었다. 웨드부시 증권에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3세단은 미국, 유럽보다 수익성이 높다. 또 중국은 2022년 초까지 테슬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약 20%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테슬라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2의 테슬라를 꿈꾸는 현지 업체들이 속속 등장해 내년에는 경쟁이 더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블룸버그는 테슬라 대항마로 니오와 샤오펑, 리오토 등 스타트업 트리오를 꼽았다. 이들 3개사는 미국 증시에 상장했으며 정부와 IT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세단,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팬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상하이 소재 컨설팅 업체 오토모빌리티의 비일루소 설립자는 6월 이후 니오와 샤오펑, 리오토의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승 용차시 장정보연합회에 따르면 테슬라의 내년 중국 내 신차 판매는 최대 28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시피카가 중국 전체 신에너지 차량 판매량 전망치를 170만 대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 점유율은 약 20%에 그친다. 그만큼 현지 업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미 프리미엄 전기차 부문에서 니오와 샤오펑, 리오토의 신차 판매를 합친 수치는 테슬라 판매량에 다가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기에 폭스바겐과 다임러 등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빠르게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23년까지 8종의 ID 전기차 모델을 중국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다임러는 이크시 전기 SUV를 이미 시장에 내놓았으며 수년 내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최소 10종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 니오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가 국유 전력 공급사 중국 국가전력망공사와 2021년까지 중국 전역의 전기차 배터리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됐다. 홍콩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8일 보도한 바로는 양사는 2021년까지 중국에 100개 배터리 스테이션을 건설하기로 했다. 신문은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최대 신에너지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테슬라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30에서 50%를 차지하는 점을 상기시켰다. SCMP는 이 계획이 실행되면 니오는 전기차 가격을 20%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즉 ES6 SUV 판매 가격을 기존 35만 8천 위안에서 28만 7천 위안으로 낮출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니티 자산운용의 차오와 파트너는 배터리 충전 인프라가 전기차 성장의 핵심 요소라면서 배터리 교환 충전소가 늘어날수록 니오 모델 판매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생산의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중국 전기차 판매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9% 늘어난 111만 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차를 포함한 내부의 중국 판매는 2025년까지 3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중국 당국이 전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니오는 지난 8월 중국 최대 배터리 메이커 캐틀과도 배터리 교환 부문에서 합작하기로 했다. 니오는 중국 64개 도시에 143개소의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한 것으로 창업자인 윌리엄 리빈 회장이 지난 8월 밝혔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니콜라가 기업 공개 첫 해인 올해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으나
내년 전망은 어둡지 않다고 JP모건이 진단했다. 야후 파이낸스가 29일 인용한 JP모건의 폴 코스터 애널리스트 분석은 니콜라 소식이 새해에는 덜 드라마틱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터는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회장이 사기 논란 끝에 지난 9월 말 사임하면서 폐기물 처리, 기업 리퍼블릭 서비시스와의 파트너십이 와해하고 제너럴 모터스도 투자를 포기했음을 상기시켰다. 코스터는 니콜라가 그런데도 클래스 8 트럭 이니셔티브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전기식 세미트럭 트레가 내년 말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중 최소 9개 트럭이 테스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터는 이와 관련해 내달 초까지 트랙 기능 영상이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코스터는 이어 니콜라가 내년 2분기에는 수소연료 공급 파트너십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맥루머스 등 외신에 따르면 27일 애플 전문 분석가 밍치고 애널리스트는 애플카 2024년 출시설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밍치고 애널리스트는 애플카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라면서 이전 보고서에서 애플이 2023에서 2025년 사이에 애플카를 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애플카의 개발 일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올해 개발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5에서 2027년 사이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의 변화와 애플의 고품질 기준 등으로 애플카의 출시 일정이 2028년 이후로 미뤄져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밍치고 애널리스트는 애플카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인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라면서 우려되는 것은 애플카가 출시될 때면 현재의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5년 이상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을 텐데 후발주자인 애플이 그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2024년까지 모노셀 방식의 차세대 배터리를 탑재한 애플카를 생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모노셀 디자인은 배터리 팩의 파우치와 모듈을 업트해 더 많은 내부 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차량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애플은 과열 가능성이 적어 안전한 장점을 가진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밍치고 애널리스트는 애플카에 대한 기대를 경계하며 투자자들에게 지금 애플카 관련 주식을 사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애플카가 출시되기까지는 많은 변수를 넘어서야 한다. 당장 코로나19 문제로 생산 계획이 2025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는 스마트폰 등과 달리 공급망이 복잡하기에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건 애플에게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를 달리는 테슬라가 원활한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추기까지 17년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테슬라는 설립 10년째인 2013년까지 적자 늪에서 허덕였고 도중에 매각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편 애플카 소식은 이미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애플카 소식이 전해진 지난 23일 LG전자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11만 9,500원에 마감했다.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알려진 뒤 애플카 수혜주로 등극한 것이 이유로 꼽힌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일본 도시바가 개발한 리튬 티탄산 배터리를 비밀리에 테스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튬 티탄산 배터리는 탄소가 적용된 배터리보다 내구성이 높아 초급속 충전은 물론 저온 환경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여유뿐만의 용량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특히 최대 7,000회의 충전 사이클을 진행해도 90% 이상의 용량을 유지할 정도로 수명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바는 이 배터리를 SCIB로 명명하고 지난 2007년에 출시했으며 2008년 양산에 돌입했다. 이 배터리는 일본 미쓰비시가 지난 2009년에 출시한 순수전기차 아이니EV에 처음 사용됐다. 이후 일본의 마츠다, 스즈키, 닛산, 미쓰비시가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차를 비롯해 기차, 선박, 산업용 기기 등에 탑재됐으며 지난 2017년 성능이 개선된 차세대 배터리가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낮은 데다 생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할 경우 애플은 이 배터리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개발 중인 전기차에 탑재할 만한 배터리를 찾기 위해 여러 배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다. LFP는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낮지만 수명이 길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 3 중 기본 모델인 스탠다드에만 중국 캐틀이 공급하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상위 모델인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애플이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폭스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폭스콘은 지난 10월 2024년에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고 판매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전해질이 모두 고체로 현재의 주력 배터리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해액 누출 우려가 없어 안전성이 크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조사기관인 후지경제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35년에는 시장 규모가 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폭스콘은 중국의 캐틀 등과 협업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큰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폭스콘은 개발에 도움을 준 첨가제가 배터리 사이클 수명을 10% 늘리고 배터리 무게를 50%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폭스콘의 이러한 목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토요타, 삼성, 현대차, 테슬라 등 전고체 배터리를 오랫동안 개발해온 업체들이 아직도 구체적인 상용화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이들이 축적해온 기술이 있어 폭스콘보다 앞서 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차세대 자동차를 개발하되 기존 자동차 업체와 제휴해서 차량을 생산, 판매한다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상대로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선보이고 서비스형 데스크톱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외신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IT 관리자들이 원격으로 윈도우 PC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배치할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 클라우드 P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힘을 싣고 있는 서비스형 윈도우 전략 일환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기 업데이트, 보안 업그레이드, 매니지드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 기기 설정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기관들은 보다 단순하고 합장 가능한 방식으로 최신 PC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클라우드 PC가 윈도우 10과 윈도우 서버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 PC에 접근할 수 있는 옵션으로 클라우드 PC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부에 유출된 클라우드 PC 스크린샷을 보면 사용자는 온라인을 통해 어느 기기에서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들과 프로그램들에 접근할 수 있다. 클라우드 PC는 이를 위한 DAAS 환경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미디엄, 헤비, 어드밴스드 3개 티어로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PC 프리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2분기 중 공개 베타 또는 완성된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블루핀 컴퓨터는 전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0.25kg 이상 무인 비행기가 시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시넷을 비롯한 외신들이 28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아마존이나 업스가 준비하고 있는 드론 배송이 가능하게 된다. FAA가 새롭게 준비 중인 규정에 따르면 드론들은 리모트 아이디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식별번호를 필수적으로 방송하도록 했다. 정부의 중앙통제국에선 이 식별번호를 이용해 드론을 추적하게 된다. 또 야간 비행을 할 때는 충돌 방지 등을 필수적으로 켜야만 한다. 드론을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하도록 했다. FAA는 새롭게 마련된 규정은 안전과 보안 우려를 강조하면서 미래 항공에 드론을 포함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배송 같은 일상 용도에서도 드론을 볼 수 있게 될 날이 가까워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에선 드론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아마존과 업스는 이미 드론 배송 시험 작업을 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 9월 FAA로부터 배송용 드론 프라임 에어에 대한 운항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드론 배송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일단 이번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드론의 아이디 송출 기술을 장착하는데도 1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FAA는 전망하고 있다.